네, 자 6번부터 서울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번부터 5번까지 특히 한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고난도가 있고요. 지금부터 또 해야 될 고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문제나 더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우선 표준어 문제 쉬웠습니다. 이 예시들이 모두 다 우리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 들어있던 사례들이었고요. 자, 일단 정답부터 확인합시다. 3번인데요. 일단 치켜세우다라는 단어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본디 치켜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위로 끌어올리다. 따라서 우리가 눈썹 같은 거 치켜세우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너 오늘따라 왜 나를 치켜세우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사실 복수 표준어로 나왔던 이 단어의 성격과 같은 말이 있었죠. 원래는 복수 표준어로 나왔던 것은 추워 올리다라는 말과 그리고 추워 주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문제는 추워 올리다와 추워 주다가 복수 표준어일 때는 어떤 뜻일 때라고 했죠? 칭찬. 칭찬의 뜻일 때는 이런 뜻의 복수 표준어라고 했어요. 왜? 추워 주다가 뜻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나치게 칭찬하다. 문제는 추워 올리다는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 올리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로 올리다, 예를 들어 흘러내린 바지를 추워 올릴 수 있지만 흘러내린 바지를 추워주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죠. 복수 표준어이지만 어떤 뜻으로? 칭찬의 뜻으로만 쓰일 때 그럴 때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치켜세우다라는 것도 뜻이 두 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럴 때 축혀세우다와 뜻이 같아요. 치켜세우다나 축혀세우다는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는 칭찬이라는 뜻으로는 축혀세우다라고 쓰면 안 되죠. 축혀세우다라는 거는 칭찬의 뜻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치켜세우다와 축혀세우다도 표준어예요. 또 추워 올리다도 뜻이 다 두 개, 다시 추워 올리다도 치켜세우다도 뜻이 두 개이지만 치켜세우다가 칭찬이라고 할 때 사용 가능하기는 하지만 칭찬이라는 뜻으로 축혀세우다라는 뜻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뜻도 내고 두 가지의 뜻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신랑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개이고 승강이라는 단어가 뜻이 하나인 것처럼 비슷하지만 뜻의 차이, 쓰임의 차이에 따라서 표준어가 되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단 어쨌든 치켜세우다라는 것은 맞는 표준어라는 거고요. 사글세 워낙 잘 아시죠? 삭월세 아니고요. 설거지 소리 난 대로 쓰는 거 아시죠? 설것 지읒 받침이 아니고요. 또 축약되었던 대표적인 단어 숙항아지였었잖아요. 특히 키읔, 티읕, 피읕 계열의 9가지 기억하시죠? 숙회, 수컷, 숙항아지, 수키와, 수탉, 수퇴지, 수탉나귀, 수톨저기 그리고 수평아리까지 이제는 편하게 암기하고 있죠. 예외 세 가지 순양, 순념소, 숫쥐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수로 적는 사례입니다. 그중에 암캉아지도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암으로 바꿔도 축약 9개는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에서 틀린 것 찾으셨죠? 첫 번째는 살쾡이에 이런 글자는 없잖아요. 즉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 리을 기억이 아니라 살, 리을만 쓴 후 키읔으로 축약이 된 느낌처럼 가는 것이 살쾡이 또는 이것을 한 글자로는 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양이과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체구는 작지만 날쌔고 좀 매서운 고양이과에 하나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는 고양이과, 고유어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고양이과의 원리도 기억해 두시고요. 살쾡이입니다. 이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스라손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시라손이가 아니라 얘도 고양이과니까 살쾡이가 스라손이는 아니에요. 다른 종류인데 어쨌든 날래고 매서운 그래서 스라손이는 맞고 시라손이는 틀렸잖아요. 또 두 번째 떨어먹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즉 털어먹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전년도 2015 서울시에 나왔던 얘가 또 나왔더군요.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는 거죠. 노름으로 주색잡기에 빠져 재산을 털어먹은 거지 재산을 떨어먹은 건 아닙니다. 반면 재떨이는 떨어지다의 떨이가 되는 것이고요. 먼지떨이도 떨이 되잖아요. 또는 뭐 넘어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건 다 되잖아요. 대신에 재산은 털어먹는 거지 떨어먹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서 물론 1번에서도 설명할 건 있어요. 끈앞을 맞고요. 특히 새벽녘 같은 거 주의할 만하죠. 키읔 받침이며 합성어가 되어 붙여 쓰는 단어지만 어쨌든 표준어로는 띄어쓰기보다는 키읔, 시간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력, 서력, 남력, 북력의 키읔 받침이나 아니면은 아침역, 황혼역은 띄어쓰고 새벽역, 저녁역, 우리가 저녁역이라고 써도 저녁은 기역,
니어큰 키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의 모양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번은 뜻개질은 뜻을 아시던가요? 뜯어내는 것, 솔기를 뜯어내는 것을 뜻개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뜨개질과는 전혀 다르죠. 뜨개질은 개가 아이의 개, 뜻개질은 디귿받침의 어이의 개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틀린 거 2개 있네요. 셋째에는 반드시 시옷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원형에 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을 기억하는 순간 둘째, 셋째, 넷째 모두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둘째가 10단 이상의 둘째일 때는 순서를 나타낼 때 리을이 탈락된다는 거 있죠. 따라서 12째, 22째 생일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순서니까요. 12째 줄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단 이상의 둘째만 순서일 때는 리을이 탈락되고 개수일 때는 리을이 들어가는, 그래서 22째 생일이 되고요. 또는 12째 시험지 이런 예가 있다고 했죠. 12개째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10단 이상의 둘째만 2째가 가능하니까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23째, 24째 이렇게 할 때도 무조건 시옷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애달따도 틀렸던 것이 원래는 고어에서 애달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표준어에서는 고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달프다가 됐죠. 왜? 발음 때문에. 만약 애달따가 발음이 맞다면 이것은 애달따의 리을의 대표민 단어이면서 애달바, 애달분, 애달받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이 없죠. 우리가 애달받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애달파, 애달프고, 애달프니 이렇게 의탈나게 되면서 애달팠다라고 하겠죠. 단 우리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어요. 특히 유치원의 깃발, 30년대 유치원의 깃발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인가, 바로 깃발이죠. 깃발에 대해서 공중에 매다느니 바로 슬프고도 애달분 마음, 이럴 때는 이 애달다의 형태가 나오지만 그건 옛날 시니까 30년대 시라서 지금과는 표준어가 달랐던 거예요. 자, 4번도 틀린 것 2개군요. 광우리가 아니라 광줄이라는 것, 강남콩이 아니라 이응이응의 강낭콩 이렇게 짧게 넘어가도 되겠죠. 즉 원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중국의 강남에서 왔지만 강낭콩으로 변했으니까요. 나머지 순양, 순념소, 수취의 숫이 제대로 들어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3번이고요. 틀린 것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렇게 맞는 것과 틀린 것 써놓았고요. 특히 치켜 세우다라고 하는 건 뜻이 2개인데 만약 칭찬이라는 뜻으로 축혀 세우면 비표준어. 하지만 위로 올릴 때는 축혀 세우다도 맞다고 했고요. 26항에 있는 복수표준어에는 추어 올리다와 추어 주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칭찬의 뜻이니까 위로 올리다라는 뜻으로 역시 추어 올리다를 쓰게 되면 그거는 틀린 말이다. 이런 말 이해하셨죠? 자, 역시 나머지 맞고 틀리는 것 쫙 써놓았습니다. 뭐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제 소설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설 문제가 아무래도 좀 지문이 길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정답은 아주 쉬웠죠. 자, 기억을 보면서 나와 그의 심리를 판단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날 그에게 돈을 주었어. 나도 있고 그도 있으니까 항상 인물 간의 관계는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의 말대로 이제 참외장사, 그러니까 그는 참외장사를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돈을 주었으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그러니까 되게 나는 좋은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어요. 어때요? 기쁘니까 돈 주면서 장사해보라는데 또 돈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쁘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참외 갖다 이거라도 드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왜냐면 아무래도 뭐 기쁘니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준 거죠. 자, 문제는 정답 바로 갈게요. 자, 즐거워서 뛰어나갔어요. 근데 이 기억만으로 참외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했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으면 틀린 거잖아요. 만약 이런 게 있다는 건 어디에 복선이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돌아가는 뒷모습이 뭐 불안해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미덥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복선을 깔고 가야 되는데요. 그냥 돈 주니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것만 나온 거죠. 다만 우연히 그 뒤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걸 보니까 결국 장사가 안 된 거죠. 장사가 안 된 건 결과, 일종의 오비락이잖아요. 근데 앞부분을 원인, 뒷부분을 결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뛰어나갔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뿐인데 장사가 안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예측했다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알 수 없음. 비약이 되겠죠. 비약. 자, 그래 적절하지 않은 것에 정답을 1번으로 주었고요. 자, 나머지는 뭐 다 맞습니다.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읽어야죠. 자, 근데 이제 까먹었어요. 그의 아내도 달아났어요. 약간 뭔가 그 설상가상이네요. 뭐 달아났고요. 자, 뒤로 가서도 근데 이제 포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뒤에서 뭐 다짜고짜 멱살 잡고 훔쳐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나는 아껴 먹은 거죠. 그래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비춰보면 다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 그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또 고마움의 표시였고 나는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출처를 보니까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30년대 이후 소설인데요. 이태준은 대표적인 또 월북 작가, 따라서 지난 지방직에 나왔던 박태원의 천변풍경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태준의 그러니까 박태원의 소설들 소설가 구보시일 천변풍경 이런 게 지난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가 월북 작가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지난 박태원의 작가가 작년 서울시 그리고 또 올해 지방직에 계속 나왔고요. 이태준도 원래는 유명한 작품이 복덕방이라든지 해방 직후 지식인의 고뇌, 좌익 우익에 끼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해방전후라는 작품이든지 이런 작품들이 시험에 여전히 잘 활용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역시 이태준의 소설이 복덕방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문학 난도는 뭐 쉬웠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써놓았고요. 자, 의문의 변동도 전년 서울시, 2015 서울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출제되며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수능에서도 의문의 변동은 거의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축약과 탈락이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2009 학교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공무원과 그리고 과거 이제 공무원에 나오던 보수적 문법 이론과 최근에 수능에 나오는 문법 이론이 좀 달라졌거든요. 범주를 예전엔 5가지로 보았고 지금은 4가지, 즉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는 4가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게 뭐냐? 축약, 탈락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였군요. 자, 정답은 아주 쉬운 편이었고요. 가다와 어미 아서가 만났는데 가서가 됐으면 뭐가 없어요? 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가 없었잖아요. 아가 없어졌으니 얘는 탈락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다라는 단어는 원래 기본형에 가라고 하는 아 모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첨가되어야 할 가아, 가아서, 가았다가 모두 아가 통째로 탈락되면서 빨리 가 이런 말이 빨리 가서 빨리 갔다 이렇게 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모음의 탈락, 음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응이 없어지는 건 축약. 그러나 오우가 없어지는 건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나머지는 보니까 모두 축약이네요. 아까 우리 발음 문제 했던 것처럼 자음 축약이 또는 모음 축약이 모두 있는 거죠. 옳다에서의 역시 히읗이 포함되며 옳지의 히읗이 포함되며 축약이 된 것 역시 다 맞습니다. 주어라는 어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응만 없어진 것은 축약이라고 했어요. 어는 살아있으니까. 막혀에서도 똑같이 히읗이 포함되어 있는 마친에서도 히읗이 포함되어 있는 1, 3번이 똑같은 이야기의 범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은 축약이,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포함된 4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감은 약간 흡사한데 빨리 가 이 말과 빨리 가 이 말과 빨리 와 이건 좀 다르죠. 빨리 가는 뭐예요? 가아에서 아가 없어졌으니까 탈락인데 빨리 와는 와에서의 오아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얘는 축약이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쉬운 건데 원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빨리 가는 탈락. 2015 경찰직에 나왔던 형태소 개수 문제처럼 가의 형태소는 몇 개? 2개. 가라고 썼지만 아가 있었어야 되니까.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탈락. 형태소 2개. 와는 축약인데 오아의 줄임말이니까 얘도 형태소는 2개인 거죠. 형태소는 없어졌지만 원래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뒤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탈락입니다. 나머지는 축약이 되겠군요.
자, 9번입니다. 역시 예상 가능한 품사 문제였고요. 서울시 9급에서는 관형사, 즉 수관형사와 수사를 물었고요. 서울시 7급에서는 동사냐 형용사냐 물었어요. 역시 뭐 품사 문제들은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지난 지방직처럼 명사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확장된 어떤 특정 하나로 제한된 또 품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4개를 보는 순간 거의 숫자 느낌이 들었죠. 하나, 둘, 셋. 그러나 뭐가 다르다고요? 조사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붙였었느냐 띄었었느냐 이거 봤잖아요. 이 중에 유일하게 조사가 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바로 넓은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이 이렇게 됐네. 그렇죠? 한둘이 눈에 띌 뿐이었다고 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도 한둘은 한둘만 이렇게. 따라서 조사 2부터 다양한 보조사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올 수 있었다는 건 뭐라고 했죠? 체현. 체현 중에 뭐라고요? 수사가 되는 거죠. 명대수의 수사가 조사와 결합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관형사라는 거죠. 특히 수관형사, 숫자지만 수관형사, 이미 3년 전에 우리 국가직에 나왔던 것처럼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건 아주 쉬운 거죠.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수관형사는 절대 조사가 올 수 없고 그러면서 체현을 꾸며주는 거죠. 얘는 꾸며주는 게 한둘, 눈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둘이 이렇게 문장 성분상으로 보더라도 한둘이 띄었다는 주어죠. 일종의 안에 관형절로 안겨져 있는 거니까요. 다만 1번은 한이 바로 권을 꾸며주는, 두도 사람을, 3번도 두세가 개를 꾸며주는, 특히 4번의 두세 같은 경우는 수관형사끼리 붙여 쓴 거잖아요. 한두, 두세, 서너 이렇게 되는 대여섯 이런 것들이 다 수관형사인데요. 특히 두세와 또 하나만 기억하면 두셋은 다르다는 거죠. 한두와 한둘은 다르다는 거죠. 한두 명 할 때 한두는 관형사, 한둘이 할 때 한둘은 수사, 두세 하면은 관형사, 두셋이 하고 조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수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것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요. 조사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체현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러니까 뒤에 체현을 꾸며주느냐 아니느냐, 그러면서 이제 띄었었느냐 붙였었느냐, 조사가 생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는 건 넣어야 되는 거지. 조사가 없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관형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도 조사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확인하시고요. 한둘 자체는 조사가 올 수 있는 수사, 한두는 조사가 올 수 없는 관형사, 나머지도 관형사, 수관형사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사실 나름 뭐 고난도다 이렇게 보긴 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거법을 통해서 일단 확인해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제일 쉬운 건 뭐였어요? 노느매기. 왜? 우리 책에도 있지만 나누다, 몫을 나누는 것이 노느매기라는 어감이 살아 있습니다. 영어로는 더치페이, 한자어로는 분배, 일본말로는 분바이 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바이 쓰면 안 되지만 분배라는 발음을 그렇게 한 거니까 노느매기입니다. 또 가리산이라는 것도 최근에 역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말이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죠. 가리산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리산이가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일이 복잡하게 얽혀서 가리산이를 잡을 수가 없어. 가리산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뭔가 실마리를, 뭔가 깨닫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자, 문제는 이때도 역시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맞췄다고요? 설마 비나리가 진짜 우리가 내리는 비였을까요? 비나리라는 말은 낯설지만 비라고 생각하기에는, 비가 날이나요? 비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리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억지스럽게 끼워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정답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몰랐지만 2번은 어색했다. 2번이라고 하기에는 함정 같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찍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력이다. 모든 고요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비날이라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되게 안 좋은 단어예요. 아첨하는 거. 남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산다라는 부정적 의미. 마치 우리는 교원영색이라는 거 있죠. 사장님 제거해요. 막 당신 멋져요. 이렇게 우리가 아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나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나리를 치다. 그래서 비나리는 뭐 비를 피하려고 뭐 호둥대 이런 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에 던적스럽다라는 것도 약간 힌트가 있다면 더럽다와 관련은 되는데, 이게 뭐 생긴 게 더럽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약간 치사하는 거 있죠. 행동이 치사하고 더러운 것을 던적스럽다고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생색낼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살게? 뭐 이런 거. 잘 먹었지? 뭐 맛있다고 말해봐. 이런 거. 되게 잘 먹었다고 빨리 나한테 인사해. 이런 게 약간 좀 던적스러운 거 있잖아요. 돈 있다고 젠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치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행동이 더럽다는 던적스럽다라는 사례에 맞습니다. 자, 일단 고유어 문제가 고난도라고 본다면 낯선 단어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무엇을 통해? 문제풀이를 통해. 의문을 통해서 힌트도 분명히 있어요. 뭐 믿었다, 미쁘다 그러면 믿음성이 있다. 미에서 힌트가 있죠. 미욱하다 그러면 미련하다 이런 거. 같은 미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억지스러운 함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부정형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난도는 상이라고 했고요. 비나리 아첨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비나리를 치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비나리의 여러 다른 뜻도 있는데 뭐 그런 재주를 부리면서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전에 있어서 제가 넣었을 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문학사 문제가 나왔어요. 11번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조금만 아는 분은 엄청 쉬운 건데 그냥 문학사라는 어떤 성격 때문에 제가 고난도라고 표시는 했고요. 세부적인 연도는 몰라도 10년 된지 20년 된지 30년 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순서 이인직의 혈애누가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소설이라는 걸 알고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것은 개화기 때라는 걸 알고 뭐 정확한 연도는 1906년이지만 몰라도 된다는 거죠. 1900년 되겠지. 토론소설이라고 하는 이해조의 자유종 역시 신소설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인직 이런 사람, 이해조라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약간 친일적인 요소, 특히 이인직은 최남선, 이인직 1900년대, 10년대 대표적 친일파, 이광수 대표적인 친일파 하잖아요. 이해조의 자유종도 1910년인데 일단 1900년대라는 것에서 시작합시다. 이인직의 혈애누 신소설이 나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 나와야죠. 역시 1917년, 뭔지는 몰라도 10년대라고 추정을 해야죠.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역시 이 계몽주의 소설이라는 경향 때문에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동인지가 등장한 시기, 동인지 시대라는 말을 쓰는 게 1920년대라고 했어요. 특히 창조는 1919년에 최초의 문예동인지이고 백조, 폐허 등으로 이어지는, 원래 이것도 순서가 있거든요. 창조, 개벽, 폐허, 창계, 폐장, 장미촌이라고 하는 20년 초반의 동인들부터, 동인지부터 또는 백조, 금성, 영대, 조선문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창계, 폐장, 백금, 영조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단 이게 20년대의 동인지라는 것은 넓게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0년대 동인지 시대입니다. 자, 또 30년대로 가야죠. 3대 나오면 숫자 외우기 쉬운 30년대. 3은 30년대니까 31년도였지만 특히 30년대 염상섭의 3대부터 이광수의 흑, 최만식의 태평천하 다 우리 대표적인 30년대 문학의 전성기라고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런 장편 소설들이 10년대의 장편, 20년대의 단편, 30년대에 부활했죠. 장편이 부활하고 단편은 역시 확대된 전성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리을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유수한 문학 잡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발행이 어려워진 이유는 탄압이 극심하게 됐으니까. 한글 신문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민간 신문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신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글을 못 쓰게 한 1940년대의 특징이, 원래 문장이라는 잡지는 1930년대 후반, 정확하게 39년도에 이게 원래 만들어졌다가 특히 청록파 문인들과 관련된 게 문장지거든요. 그러다가 40년대에 폐간이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비춰본다면 41년에 폐간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이 190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자, 정답 자체는 다시 따져보면 쉬워요. 쉬운 이유를 소거법으로도 이야기해도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비문학 순서처럼 리을로 끝나는 게 3개네. 그러면 기억은 아니겠네. 기억이 아니라는 것은 니은도 아닐 수 있겠네. 니은이 아니라는 것은 1번도 아니네. 그러면 3, 4번을 놓고 미음 다음에 니은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인직의 혈애누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이니까. 그래서 미음과 니은을 순서로 잡는 것 또한 작은 요령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사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추후에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만의 문제, 지방직, 국가직은 안 나올 것이고요. 서울시, 기상직 또는 뭐 국회직, 법원직 또 7급 시험,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등에서는 그래도 이런 문학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현대문학도 있고요. 고전문학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랑은 또 다 문학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갑시다. 자, 사실 12번도 쉬운 문제지만 학생들이 약간 헷갈리는 이유가 선생님 다 빛이다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다이어들이잖아요. 빛이 나서 환한 거냐. 빛을 받아 모양, 얘는 이제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림자나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뜻이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정한 거잖아요. 투명하거나 얇은 것. 이렇게 이제 대상을 한정했을 때는 다 뭔가 보이는 건 똑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소재들과 함께 연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되게 쉽죠. 인식으로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특히 슬쩍 뭐 꺼내거나 의사를 넌지시 떠올려 보는 것, 뭐 눈치 같은 것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대상을 한정한, 의미를 한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적절한 것을 찾아보았더니 12번에 2번을 보니까요. 만년설이 쌓인 산이 이제 호수에 비쳤죠. 그러면 산의 모습이니까 1번에 지금 3, 그러니까 1, 3이라고 한 거잖아요. 1의 3의 뜻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림자나 영상이니까 물체 그림자, 뭐가 산 그림자라고 끼면 되겠죠. 산이 호수에 비친 거죠. 산의 그림자가 물론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산은 원래 있고 산의 그림자가 호수 위에 쫙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 보이다의 그림자 영상이니까 맞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1번은 뭐예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얇은 거잖아요. 아까 얇고 투명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1-5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1-5. 얇거나 투명한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하나하나 끼워 놓으면 됩니다. 결혼 문제는 딱 보기에도 넌지시 비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 결혼 언제 할래? 됐거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뜻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위치로 가게 되면 3-2, 3-2 뒤에 해설에 써놓았고요. 성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 인식을 이 자리에 딱 끼워 놓으면 되겠죠. 3-1이 아니라 2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 다이어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네모친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끼워 넣으셔서 적용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나머지들도 쭉 제가 위치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난도는 하입니다. 자, 13번.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서울시 전년도에서도 연서법, 병서법을 선지해주고 정답을 병서로 주었잖아요. 우리는 병서는 뿅서, 된소리 같은 거 있었어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연서라는 것은 이어쓰기. 이어쓴다는 건 어디로? 밑으로. 따라서 순경험, 입시울, 가배합한 소리 이런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운용법까지 나오는 건 되게 9급의 평이한 수준의 문제죠. 다 기출문제에서 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답 4번이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래서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이 포함되었던 어떤 단어, 저라면 수비니겨의 세종어제 훈민정음 정도도 좋다고 보죠. 쉽게라고 이야기하는. 특히 비읍불규칙 단어 있죠. 돕다가 도바가 도와, 덥다가 더버가 더워 이렇게 순경음이 포함되는 비읍불규칙 단어들도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법. 물론 이런 연서법은 지금에는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맞고요. 연서법을 순경음이라고 하는 입시울 가배합한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이 순경음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공부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즉 초성은 발음기관을 본떠 써요. 맞는데 혀가 윗 잇몸에 닿는 건 기억이 아니죠. 혀가 윗 잇몸에 닿으면 그림만 그리면 되네. 이렇게. 그렇죠? 혀가 윗 잇몸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림도 우리 교재에 넣어드렸던 니은. 대신에 기억은 뭐라고 했죠? 기억은 우리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면 어떻게? 요렇게. 따라서 기억은 어떤 거죠?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랬죠.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것이 기억입니다. 제자 원리였고요. 자, 이번은 그느무스, 아설순치우 5개의 기본 문자 맞아요.
맞지만 가획의 원리 중에 일부 틀린 게 있죠. 어디에? 리을은 가획의 원리가 아니죠. 리을은 뭐니까 이체자. 옛니응 반설음 반치음. 바로 반설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될 피읍도 여기에 빠졌네요. 피읍. 피읍도 빠졌고요. 또 히읗에 들어있어야 되는 앞에 여린 히읗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린 히읗.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요. 여린 히읗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개여야 되므로 8개에서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잘 알다시피 초성 17자였죠. 초성 17자, 중성 11자.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았죠. 원칙은 종성부용 초성.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종성법을 택하게 된 건데 총 28자인 건 맞지만 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초성, 중성, 종성,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부터 연서, 병서에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성음법, 즉 부서법, 그리고 성조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특히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점을 찍어서 높낮이를 표시했으니까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 역시 이 정도는 평이한 문제여야 합니다. 공부를 했을 때. 항상 공부를 했을 때 기준은 어디죠? 집중해서 4개월, 최소 4개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공부했다 치면 한 6개월.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은 이론 자체에 대한 것이지 이게 5과목을 또는 7급 준비하시는 7과목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국어만 보더라도 4개월, 6개월만 이론 준비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사이드를 알게 되죠. 아, 문법이 약하구나. 비문학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문학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한자 성어 한자를 통해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 약 8개월, 10개월 정도.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도 진력을 하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1년이에요. 제대로 해야 1년. 그러나 생각해보면 1년을 해서 우리가 평생의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뭔가 빠진 게 없잖아요. 우리 수업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단 여유를 가지고 4개월, 2개월 다 들었는데 모르겠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모르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도 한 4개월, 6개월만 했다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